오늘은 눈치 보지 말고 오래 하자. 그 순간 나는 형수님의 눈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내 형의 아내였다.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 회사에서 잘린 나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민호야, 내가 계단에서 굴렸어. 형수님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시작된 의심. 사고일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일일까? 그리고 간병하며 발견한 형수님 몸의 수상한 멍자국들. 형의 내연녀가 보낸 협박 문자. 삭제된 CCTV 영상까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금기의 감정.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흔들리는 시동생과 형수. 그날 밤 형수님이 건넨 USB 안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이후 펼쳐진 위험하고 치명적인 사랑과 복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민호입니다. 41살이고 얼마 전까지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했어요. 얼마 전까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잘렸거든요. 15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니 허탈하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좌절이 저를 더 큰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서 이력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빈집에서 혼자 앉아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했어요. 서연 형수님. 형수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건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형수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고 뭔가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계단에서 굴렀어. 다리를 다쳤는데 재훈이는 해외 출장 중이고 형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서연 형수님이 다쳤다고요? 형은 또 언제나처럼 해외에 나가 있고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 병원에 계세요? 지금 당장 갈게요. 고마워. 성모병원 정형외과야.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달려가겠다고 했다는 걸요. 사실 형수님과는 몇 년째 어색한 사이였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어색해했죠. 형수님에 대한 제 마음을 스스로도 정의할 수 없어서 말입니다. 서연 형수님은 형이 30살에 결혼한 분이에요. 그때 형수님은 28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형수님은 특별했습니다. 요가 강사 일을 하고 계셨는데 우아하면서도 친근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형수님이 웃을 때마다 저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었죠. 형수님이니까요. 시간이 흘러 저도 결혼했다, 이혼했다 하면서 형수님과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졌어요. 가족 모임에서 마주쳐도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항상 형수님이 있었습니다. 금기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차를 몰고 부산으로 향하는 3시간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형수님이 다쳤다는 걸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오랜만에 형수님을 만난다는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설렘이냐고 자책했지만 마음이란 게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병동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형수님을 발견했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형수님의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계셨고 얼굴 여기저기에 작은 상처들이 보였거든요. 형수님. 제 목소리를 듣고 형수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형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하는 걸 봤습니다. 10년 넘게 봐온 형수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민호야, 와줘서 고마워. 괜찮으시죠? 많이 아프세요? 다리는 괜찮을 거래. 며칠 있으면 퇴원할 수 있다고 해.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형수님의 표정에서 단순한 사고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느꼈어요. 불안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두려움 같은 것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형수님이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 근처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 그런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더라고. 그날 CCTV 파일이 삭제됐다고. 이상하지 않아? CCTV 파일이 삭제됐다고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한 실족 사고라면 굳이 CCTV 파일을 확인할 필요도 없을 텐데 왜 그걸 찾아봤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파일이 삭제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형수님 혹시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의심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거든요. 형은 왜 하필 형수님이 다친 이 시기에 해외 출장을 간 걸까요? 그리고 CCTV 파일은 왜 삭제된 걸까요? 형수님이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 시선 속에서 뭔가를 호소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말이죠. 민호야. 형수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 사고, 누가 만든 거라고 생각해?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의 말에서 확신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을 말입니다. 형수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순간 형수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어머, 서연 씨. 많이 다쳤네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제 손을 꽉 움켜잡았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 충격적인 만남의 전말을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우선 그 순간에는 형수님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여자가 나간 후 형수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형수님 곁에서 간병을 도왔습니다. 세수를 도와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간단한 재활 운동도 함께 했죠. 형수님은 처음에는 미안해 하셨지만 점차 제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형수님이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시는데 그 손길이 어쩐지 평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단순히 따뜻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선도 예전과 달랐어요. 제 얼굴을 바라보는 형수님의 눈빛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거든요. 당연한 일이에요. 형이 없으니까 제가 해야죠. 재훈이는 연락도 잘 안 돼. 바쁜 모양이야. 형수님의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형이 해외 출장을 간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형수님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당연히 빨리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최소한 매일 안부라도 물어봐야 하는데 말입니다. 형이 뭐 하러 나간 거예요? 사업 관련해서. 근데 민호야, 나는 알고 있어. 재훈이가 진짜 왜 자주 출장 다니는지 말이야. 형수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형수님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 아까운 그 여자 말이야. 재훈이 회사 비서거든.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비서라고요? 그럼 아까 그 여자가 여기 온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형수님을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말한 이유는? 비서가 왜 여기까지? 비서가 아니야, 민호야. 내 남편의 정부지. 그리고 오늘 그 여자가 한 말 들었어? 형수님의 눈에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다쳤네요 라고 했지. 그 말투 들었어? 마치 내가 더 크게 다쳤으면 좋겠다는 투였어. 아니, 실제로. 형수님이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주저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뭐요? 아니야. 지금은 말할 수 없어. 그때 형수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재훈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형수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형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새어나왔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서 진정한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때? 많이 아파? 응. 괜찮아. 민호가 와서 도와주고 있어. 민호가? 아, 그래. 잘 됐네. 나는 일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형의 말을 듣는 형수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아내가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일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전화가 끝나고 형수님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순간 형수님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그 여자가, 지은미라는 여자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거든. 계단 조심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내가 굴렀어. 우연일까?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하는 말이 많이 안 다쳤네. 아쉽다는 거였어. 내 남편, 그 여자한테서 못 벗어나. 형수님의 고백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형수님의 옷깃 사이로 살짝 보인 보라색 자국이었어요. 멍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죠. 이틀 후 형수님이 퇴원했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대로 간병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형은 여전히 연락이 뜸했고 형수님도 제가 머무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기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머리 좀 감겨줄래? 깁스 때문에 혼자서는 힘들어서. 형수님이 부탁하시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욕실에서 형수님을 의자에 앉게 하고 조심스럽게 샴푸를 발랐습니다. 따뜻한 물이 형수님의 길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고 은은한 라벤더, 샴푸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형수님이 눈을 감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안식을 갈망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기분이 어때요? 좋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기분이야. 재훈이는 이런 걸 해준 적이 없거든. 형수님의 목소리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소소한 배려조차 받아본 적이 없다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며칠 동안 이런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형수님께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고
처방받은 약을 시간에 맞춰 챙겨드리고 오후에는 물리치료사가 알려준 재활 운동을 도와드렸어요.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형수님이 외출용 옷으로 갈아입으려 하시는데 원피스 뒤쪽 지퍼를 올리지 못하고 계셨어요. 민호야, 미안한데 이것 좀 도와줄래? 네, 물론이죠. 지퍼를 천천히 올리는 동안 손끝이 형수님의 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형수님이 살짝 몸을 떨었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손이 차가웠나 봐요. 괜찮아. 오히려 따뜻했어. 고마워. 형수님이 천천히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애틋하고 간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사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형수님이 샤워를 하시려고 옷을 벗는 모습을 문틈으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팔뚝과 허리, 그리고 어깨 곳곳에 크고 작은 멍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단순한 계단 추락으로 생긴 상처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 때린 것 같은 모양이었어요. 형수님. 제 시선을 눈치챈 형수님이 황급히 가운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건 계단에서 굴리면서 생긴 거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멍들은 계단 사고 훨씬 전부터 있었던 것들이라는 걸 말입니다. 색깔과 크기를 보니 오래된 것부터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까지 다양했거든요. 게다가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 멍들. 정말 계단에서 굴리면서 생긴 거예요? 형수님이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만약 이 멍들이 재훈이가 만든 거라면 넌 어떻게 할 거야?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잦은 출장과 차가운 태도, 지은미의 협박 문자와 조롱, 형수님의 의문스러운 사고, 그리고 이 수많은 멍자국들까지. 형이 평소에 형수님을 때리고 있었고, 지은미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 형수님을 더욱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단 사고마저도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형이 만든 상처라면 제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 절대 가만 안 둘 거예요. 제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은 형수님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 민호야. 그렇게 말해줘서. 그런데 형수님의 표정에서 뭔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서운 결심 같은 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형수님이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형수님, 괜찮으세요? 민호야. 이것 좀 봐. 형수님이 핸드폰을 제게 건네주셨는데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지은미였어요. 서연 언니, 병원 음식 어땠어요? 우리 사장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시동생이랑 둘이 있으니 외롭지 않겠네요? 키읔키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어떻게 민호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지?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지은미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형수님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웃음이었어요. 좋아.
그럼 나도 뭔가 보여줄 게 있어. 형수님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왔습니다. 다른 핸드폰이었어요. 예전에 쓰던 거라고 하셨죠. 이 폰에 재훈이랑 그년의 대화가 다 저장되어 있어. 민호야, 내가 봐도 될까? 제 손에 들린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형과 지은미의 대화 내용이 너무나 노골적이었거든요. 오늘 밤 호텔에서 만나자. 서연은 모르지? 그 여자 때문에. 스트레스야 같은 내용들이 수십 개나 되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형이 형수님을 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집에서 맨날 잔소리만 해. 빨리 정리하고 너랑 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형수님, 이건 언제부터? 3년 전부터야.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참고 살았지. 바보같이 말이야. 형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은 슬픔보다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민호야. 여기서 제일 재미있는 대화를 보여줄게. 형수님이 화면을 스크롤하더니 특정 대화를 가리켰어요. 지은미가 형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서연 그년 계단에서 굴렸는데 죽지도 않았네. 다음엔 더 세게 밀어야겠어. 그리고 형의 답장은 조심해. 들키면 안 돼. 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형수님의 사고가 정말 고의였다는 증거였거든요. 그것도 형이 알고 있으면서 막지 않았다는 증거까지. 이제 믿겠어? 내 남편이 어떤 놈인지. 형수님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나 혼자서는 못해. 이놈들한테 복수하는 건 말이야. 도와줄래? 복수요? 응. 그놈들이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어. 아니, 더 크게. 형수님의 목소리에 독이 서려 있었어요. 그동안 얌전하고 순종적이던 형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일단은 형수님이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년이 우리를 감시한다면 우리도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진짜 의심할 만한 걸 말이야. 그 순간 형수님이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요.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민호야, 복수하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진짜 연인인 것처럼 지낼래? 그놈들을 미치게 만들어주자.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형수님의 제안이 단순한 복수 계획인지 아니면 진심이 섞인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미 형수님의 편이었고 형과 지은미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좋아요. 해보죠. 형수님이 환하게 웃으며 제 뺨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경계선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시동생과 형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의 적을 가진 동맹이 되었고 동시에 금기를 넘는 위험한 관계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형수님, 첫 번째로는 뭘 할 거예요? 형수님이 스마트폰을 들더니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셀카로 찍기 시작했어요. 제 어깨에 기대어 앉은 채로 말이에요. 이 사진들을 지은미한테 실수로 보내는 거야. 재훈이 해외 출장 간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보여주자고. 형수님의 복수 계획이 시작된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정말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형수님이 제 뺨에 가벼운 키스를 하며 인사했고 저는 형수님을 서연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호야, 오늘은 마트에 같이 가자. 부부 쇼핑하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형수님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복수라는 명목 하에 우리는 점점 더 친밀해지고 있었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 형수님은 의도적으로 제 팔짱을 끼고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사랑하는 부부 같았을 거예요. 카트를 밀어드리고 높은 선반의 물건을 대신 꺼내드리고 무거운 쌀포대를 들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늘어났어요. 이런 게 결혼 생활이구나. 형수님이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재훈이랑은 이런 쇼핑을 해본 적이 없어. 항상 바쁘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형수님이 야채를 썰고 계실 때 뒤에서 안아드렸어요. 처음엔 복수를 위한 연기였는데 어느새 진심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응? 이게 정말 연기일까? 형수님이 칼질을 멈추고 제 품에서 몸을 돌렸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였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처음엔 복수였는데 지금은 뭔지 모르겠어. 그때 형수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은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형수님이 스피커폰을 켜고 받았어요. 서연 언니, 안녕하세요? 응, 뭐 때문에? 아, 언니 인스타그램 봤는데 요즘 참 행복해 보이시네요. 시동생분이랑 데이트도 하시고. 지은미의 목소리에 독이 서려 있었어요. 형수님이 제 허리를 더 꽉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호가 잘 돌봐줘서 재훈이보다 훨씬 세심하더라고. 어머, 그러시군요. 사장님한테 전해드려야겠어요. 동생분이 그렇게 헌신적이라고. 그래, 꼭 전해줘. 우리 민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전화가 끝나고 형수님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해. 이제 그년이 재훈이한테 뭔가 말할 거야. 정말로 그날 밤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어요. 서연아, 민호랑 뭐 하고 있는 거야?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친 나를 돌봐주고 있는데. 지은미가 그러는데 너희가 데이트를 한다며? 데이트? 마트에 장 보러 간 게 데이트야? 당신은 나랑 마트도 안 가잖아. 형과 형수님의 대화를 듣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형이 질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자신은 바람을 피우면서 형수님이 다른 남자와 가까워지는 건 못 참는 모양이었어요. 어쨌든 조심해. 민호는 내 동생이야. 알아서 할게. 전화가 끝나고 형수님이 제게 말했어요. 맞지? 저 이중적인 놈. 자기는 바람 피우면서 나는 감시하려고 해.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면서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형수님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저는 형수님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정말 연인 같은 모습이었죠. 민호야. 응? 만약 재훈이가 갑자기 돌아온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형은 최소한 일주일은 더 있을 거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형수님의 걱정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누구지? 형수님이 제 품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현관 쪽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아, 나왔어. 형의 목소리였어요. 예정보다 일주일이나 빨리 돌아온 거였습니다. 형수님과 제가 소파에서 앉고 있던 모습을 들키기 직전이었어요. 형수님이 재빨리 제게서 떨어져 나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연기가 시작이야. 나를 믿어. 이제부터 연기가 시작이야. 나를 믿어. 형수님의 속삭임과 동시에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수님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었어요.
방금까지의 따뜻하고 애틋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민호야, 소파 정리 좀 해줘. 베개도 제자리에 놓고. 형수님이 저에게 명령조로 말했어요. 마치 정말로 저를 집안일 도우미처럼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것도 연기의 일부라고 했지만 너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서연아, 형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제가 거기 있는 걸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호, 아직도 여기 있네? 응, 형. 형수님이 아직 불편하셔서. 이제 괜찮아. 고생했어. 형의 말투에서 제가 빨리 나가기를 바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형수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재훈아, 민호 덕분에 많이 도움받았어. 밥도 해주고 병원 갈 때도 데려다주고. 그래, 고마워. 이제 내가 왔으니까 괜찮겠지. 형이 형수님에게 다가가서 어색하게 안았어요. 하지만 형수님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돌아왔어? 일주일 더 있는다고 했잖아. 계약이 일찍 끝났어. 그리고 지은미가 전화해서 민호랑 자주 다닌다고 하더라고. 걱정되어서. 순간 형수님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지은미가? 그 여자가 왜 우리 일에 신경을 써? 내가 다쳤을 때 한 번이라도 문 안 왔나? 그냥 걱정해서 그런 거지. 형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자신의 내연녀를 두둔하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저는 분위기가 어색해져서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잠깐, 민호야. 형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캐리어 정리하고 가. 빨래도 해놨으니까 개서 가져가고. 마치 정말로 저를 하인처럼 부리는 것 같았어요. 아까까지 민호야, 서연아 하면서 애정 어린 목소리로 부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슴이 쓰라렸어요. 네. 제가 짐을 정리하러 방에 들어갔을 때 형과 형수님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민호랑 사이가 어때? 너무 가까워진 거 아냐? 무슨 소리야? 민호는 당신 동생이잖아. 다친 나를 돌봐준 것뿐이야. 그래도 뭐, 혹시 지은미 그 여자 말 믿는 거야? 형수님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해갔어요. 지은미는 상관없어. 그냥 내 동생이니까 걱정되는 거지. 웃기네. 당신이 언제 가족 걱정을 했다고. 출장 간다고 하면서 연락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둘의 대화가 점점 험악해지는 것 같아서 서둘러 짐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방문 틈으로 형수님이 저를 바라보는 게 보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이해해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걸 말이에요. 형수님이 형 앞에서 저를 차갑게 대하는 건 우리 둘 사이의 관계를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은 아팠어요. 짐을 다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을 때 형과 형수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화목한 부부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형수님, 그럼 저는 가겠습니다. 응, 수고했어. 차 조심해서 가. 형이 건성으로 대답했고 형수님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는데 형수님이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으로 미안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형수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재훈이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 이것도 우리 계획의 일부야. 조금만 기다려줘. 곧 연락할게. 그 문자를 보고 나서야 마음이 좀 놓였어요. 역시 연기였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형수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호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재훈이 핸드폰으로 지은미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 여자가 재훈이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 오빠, 서연이랑 시동생 너무 가까워 보이는데 괜찮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그러면서 웃음소리까지 들렸어.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은미가 우리를 완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뭐라고 했는데요? 그게 문제야.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답했어. 민호야, 이제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형수님의 경고를 들은 후 며칠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형이 집에 있어서 자유롭게 연락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불안했어요. 지은미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고 형도 뭔가 알아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추석이니까 집에 내려와. 형네도 온다고 했어. 추석 연휴였구나.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잊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매년 추석마다 온 가족이 모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형과 형수님, 그리고 저까지 모두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내려갈게요. 부산 본가로 향하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형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걱정되었거든요. 본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형과 형수님이 와 있었어요. 거실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형수님이 저를 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곁에 있어서 인사만 간단히 나누었어요. 민호야, 잘 지냈어? 네, 형수님. 다리는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 형식적인 대화였지만 형수님의 눈빛에서는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녁 준비를 위해 여자들은 부엌으로, 남자들은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형과 단둘이 있으니 어색했어요. 민호야, 요즘 일자리는 찾고 있어? 네, 이력서도 넣고 있고 면접도 보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 빨리 좋은 곳 잡아야지. 형의 말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형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형이 화장실에 가면서 핸드폰을 거실 탁자에 두고 갔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에서 진동 소리가 났어요. 화면을 보니 지은미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순간 호기심이 생겼어요. 혹시 지은미가 뭔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주변을 살피니 아무도 없었고 부엌에서는 여자들이 요리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재훈 오빠?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 저 민호예요. 형이 화장실에 가서. 그 순간 전화 너머로 지은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민호 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사장님 폰을? 형이 화장실에 가서 제가 대신 받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네. 별일 아니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은미가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뭔가 수상했지만 곧 형이 돌아와서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돌려드렸습니다. 누구 전화 왔어? 지은미 씨요.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 끊었어요. 형이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별말 없이 핸드폰을 챙겼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음식들이 상 가득히 차려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인 자리라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서연아, 다리 다친 거 많이 좋아졌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어머니가 형수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민호가 많이 도와줘서 빨리 나았어요. 그래, 민호가 효자지. 형이 출장 간 사이에 잘 돌봐줬다며. 네,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형수님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너무나 따뜻했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고생 많았겠다. 고마워. 어머니의 칭찬에 괜히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형수님과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전기가 흘렀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위해 부엌으로 갔는데 형수님도 따라왔어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형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고요. 민호야. 형수님이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보고 싶었어. 연락도 못하고. 저도요. 많이 걱정했어요. 우리가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는 사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서로의 손이 자주 닿았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정말로. 형수님이 제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형수님을 품에 안았어요. 서연아, 민호야. 우리가 포옹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야, 너희들 뭐. 어머니가 우리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는 재빨리 떨어져 나왔지만 이미 들킨 후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형수님이 당황하며 말을 시작하려 했는데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설명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그 순간 거실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설거지 도와드릴까요? 어머니가 우리를 번갈아 보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은 아무 말 안 하겠다. 하지만 추석 끝나고 나면. 어머니가 말을 멈추고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각오해라. 이 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어머니의 차가운 경고를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형수님도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우리의 관계가, 그리고 복수 계획까지도 말이에요. 어머니, 제발. 형수님이 애원하듯 말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부엌에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형에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거지는 다 끝났어. 서연이랑 민호가 잘 도와줬네. 어머니의 연기력이 놀라웠어요. 방금 전 우리를 발견하고 그렇게 차갑게 경고하셨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였거든요.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 숨겨진 분노를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형수님과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 없었어요. 형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하는데 어머니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셨지만 가끔씩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했는데 형수님이 마당에 나와 배웅했어요. 형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만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민호야. 형수님이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어떡하죠? 어머님이 형한테 말씀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함부로 말씀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침묵하실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당분간은 연락도 자제하고. 알아. 하지만 민호야. 형수님이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우리가 시작한 일 끝까지 해야 하지 않을까? 복수 말이에요? 응. 재훈이와 지은미한테 당한 걸 그냥 넘어갈 순 없어. 형수님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어요. 어머니에게 들킨 위기 상황에서도 복수 의지는 꺾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일단 서울로 올라가서 기다려. 내가 뭔가 준비할 게 있어. 형수님이 신비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서울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형수님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택배였습니다. 발신자는 김서연이었고요. 상자 안에는 작은 USB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민호야, 이걸 받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결심을 굳혔을 거야. 이 USB 안에 재훈이와 지은미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 탈세 자료, 그리고 지은미가 나를 괴롭힌 모든 증거까지. 이걸 언론사에 제보하면 그들의 인생은 끝이야. 하지만 이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민호, 내가 필요해. 우리가 함께 시작한 복수를 함께 끝내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부산역 앞 카페드림에서 만나자. 만약 내가 오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이 일을 끝낼 거야. 그리고 민호야, 이건 복수가 끝이 아니야. 우리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 내가 진심이었다면 와줘. 사랑해.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형수님이 그토록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니. 그리고 마지막 문장, 사랑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형이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 지은미와의 불륜 사진들, 그리고 지은미가 형수님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들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로 둘 다 인생 종치기였어요. 토요일이 되었고 저는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는 내내 생각이 복잡했어요. 이 일이 정말 옳은 걸까? 하지만 형과 지은미가 형수님에게 한 짓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해서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어요. 형수님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이죠. 이제 정말 시작이야. 이 자료들을 각 언론사에 보내면. 형수님이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순하고 조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수님,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재훈은 감옥에 가거나 최소한 사회적으로 매장될 거야. 지은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는. 형수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자유로워져. 진짜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형수님과 제가 함께할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알겠어요. 해봅시다. 형수님이 환하게 웃으며 제 뺨에 키스했어요.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진짜 공범이야, 민호야. 복수의 공범이자. 형수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랑의 공범. 평생 말이야.